네,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또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 문제를 논의합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소환에 응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사안이라서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 네, 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좁게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확대해서 이 문제를 대처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당의 존립 문제까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선거 비용 보존 문제, 400억이 넘는 선거 비용을 보존하면서 당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출마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임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러한 당의 존립 기반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에 관련돼서 꼭 저희들이 짚어가야 할 문제는 이게 지금은 이제 검찰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포토라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다 논의가 되고 그렇죠. 관심이 집중될 텐데 이 문제의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경찰 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 좀 차분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 출석 여부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윤 교수께서는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출석을 하든 불출석을 하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망신으로 느낄 수도 있고 민주당 정체가 사실 추석 밥상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히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불출석을 해버리면 뭔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때로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출석을 하든 불출석을 하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해야 된다. 그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번에 그 검찰의 소환 조사의 그 이유는 바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그 정황들을 우리가 이재명 의원의 진술을 통해서 얻고자 함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해서 어떤 일반적인 허위를 인식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중간에 어떤 맥락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 발언을 한 상황, 그다음에 어떤 허위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사자의 진술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검찰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얼마 안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급급하게 좀 소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떳떳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검찰에 출석하셔서 직접 소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2건,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1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그 다루고 있는 사건은 그 대장동에 관련 사건 2가지를 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고요. 수원지검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백현동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옹벽이 쳐졌던 그 아파트 그 사건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김문기 처장, 고인이 되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른다라고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에 뉴질랜드에 골프를 같이 갔던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랑 상충되는 정황들이 발견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수원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토부의 공문을 보게 되면은
협박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성남시에는 네. 용도 변경의 의무가 없다라는 그 공문까지 있었던 것을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협박이 없었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도 거짓 정황으로 드러난 부분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당이 돼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교수께서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의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인 국민의힘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수사는 공정해야 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봐서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고 그것이 검찰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다 고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승자는 무죄이고 선거의 패자는 유죄라고 하는 이러한 신풍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고 네.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기는 계속 무혐의, 여기는 계속 속도전과 함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평성 문제가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도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각각 소환하는 게 아니라 동시 소환하는 자체가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두세 군데로 그 수사하는 곳이 나눠져 있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이재명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추석 명절 우리 민심 밥상 이 말에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그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됐는지 무혐의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어떤 형평성 여부를 논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검찰의 소환 조사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고 서면도 충분히 다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자고 지금 검찰에서 남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소환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만약에 이게 국정 전환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때로는 정치 탄압이라는 정황이 뭔가 좀 드러났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국정 운영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걸 정치적 탄압을 해서 국정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명한 판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안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사실 지레 겁먹고 좀 보호막을 치려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오히려 좀 듭니다. 예, 지금 조사를 통보한 날짜가 모레 화요일이고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당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어떤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글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출석이냐 아니냐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장께서
이재명 예. 대표의 진술을 꼭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만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정치 보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연히 그것이 그냥 나와서 떳떳하면 무조건 해라 이렇게까지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교수께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뭐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뭐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고 하는 것은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당연히 혐의가 있고 문제점이 있고 의혹이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당연히 동일하게 공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굳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면 조사의 3건 중에 2건은 뭐 서면을 제출했지만 한 건은 네. 준비 중이었다라는 얘기는 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9월 9일 날 공소시효가 끝난 입장에서 언제까지 서면 조사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수사 결과를 우리가 수사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서면을 내더라도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실과 그다음에 의견의 단계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를 우리가 단죄하기 위해서는 예. 사실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다 수집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리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수사 결과의 수사 절차의 당연한 과정을 가지고 계속 정책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절차의 과정 자체도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여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혐의 처분하는 거 이것을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완석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바로 내일입니다. 본인은 사적 인연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잖아요. 그만큼 또 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재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격전 예. 뭐 지금 정부 상황을 보면 검찰총장의 무게를 봤을 때 격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그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 그렇죠.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및 그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수사의 편파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직무총장으로서 어떻게 관여했고 어떻게 본인이 수사 지휘했는지 이 여부도 대단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표적 수사에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뒤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그 수사 기록을 유출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중립적으로 잘 운영을 할 것이냐, 가령 정부 여당과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검찰권에 대한 정보를 또다시 제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했고 그런데 그 감사관이 연수원 동기라서 친분이 두텁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세도 예상이 됩니다. 이 수사 기밀 유출을 했다라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른바 정호윤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렇죠. 예. 법관 비리들, 그다음에 전관 예우들, 말 그대로 법 쪽에 굉장히 부패하고 오래되고 뭐 아주 안 좋은 문제들이 전부 치부가 다 드러났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관 예우를 어떤 식으로 우리 법조계에서 활용되고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얻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밝혔던 것이 바로 그 정호윤 게이트였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기화로 돼서 나중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까지 번졌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뭐 수사 기밀 유출이라고 했던 그 정황이 말하자면 그 윤리감사원에게 이 법관은 실제로 이런 비위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판에서 배제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에도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을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왔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기밀을 유출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의 정황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주장이 굉장히 무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주제를 돌려서요.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출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짚어보죠. 지금 새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 원래는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일을 못 하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은 직무를 못 하더라도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결과들이 도출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럼 그 다음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라고 해서 선뜻 임명할 사람들, 선뜻 나설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중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중론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고 매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게 되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 내용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비대위 자체가 부적합했다. 그렇죠. 그리고 비상 상황 자체가 자기적이고 연출됐다. 이거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결국 직무 정지를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상 고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치유됐을 수 있더라도 법원의 판시 내용, 법원이 우리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랑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부정적이고 아예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원의 판단 내용이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재관 교수께서는 지금 새 비대위를 꾸리고 또 주 위원장이 재등판하는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정상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당원 개정을 하는 당원을 다시 개정하는 꼼수를 하다가 또 다시 도돌이표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절충점으로 새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분이 적절하게 없으니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맡고 일부 비대위원만 다시 교체해서 새 비대위원을 순항을 시켜야 된다. 자치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앞서 김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그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네. 이전에 있었던 그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돼 가지고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뭐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어느 부장판사 1심과 2심의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기밀을 그냥 대충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영장 청구 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미리 알려둔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것이 부적절한 거 아닌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총장 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해서는 내일 인사청문회 나온 뒤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1차에 내고 2차에 내고 3차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인용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텐데 당내에서
이게 인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계속 가처분을 대응하는 방식이 가처분이거나 그 가처분을 인용하는 방식, 가처분에 대응하는 방식이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예.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신청한 가처분이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원 당규에 고치고자 하는 당원 당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고위원 중 5명 중에 4명이 네 명.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이 사실은 지금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의 주 목적인데 네. 결국에는 그 한 명이 남은 지금 딱 국민의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김용태 청년 최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른바 우리가 사후입법이라고 부르고 서구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랬을 때 사후입법을 통해서 소급적으로 최고위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지금의 당원당 개정안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제기가 되기도 하고 당내에서 여러 간론을박이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윤리위가 낸 성명을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촉구에 관해서 의총의 징계 촉구에 관해서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받았던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윤리위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전 처분보다 더 같거나 더 강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명 내지는 탈당 권유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을 보게 되면 뭐 이른바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 했었던 내용들 예. 이런 표현이 너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나온 판결이지만 양두구육 자체는 모욕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양두구이라는 문제를 삼아서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에 추가 징계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공개 석상에 예, 서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면요. 다들 예상하는 것은 첫 번째 새 비대위 출범의 부당성을 당연히 얘기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추가 징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 얘기할 것이고, 네, 세 번째로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제 당원 가입을 지금 현재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원 가입과 관련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저는 오늘의 그 기자회견이 간단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지역이 대구라는 것입니다. 대구는 이미 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민생 현장 방문을 하셨던 곳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이 일정이 사전 유출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대구 방문에 비교해서 본인의 대구의 방문이 훨씬 더 성공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대구를 선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은 사전에 이미 밝혔듯이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 이미 700명을 확보했고 참석자를 들리는 얘기로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눈여겨볼 것은 그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내부 분란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는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높은데 대구 경북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그 정면 돌파를 해야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적지 않은 정치권 이슈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